이동의 오늘의 촉 가이드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지난주 한 주 해봤었는데 어땠습니까? 지난 한 주의 마지막 질문에 살짝 당황하는 모습을 뭐라고 했는데요? 보였었죠. 왜 민주당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같은 젊은 사람들이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 뼈아픈 질문이겠죠. 어느 정당이나 쇄신이 필요하고 젊은 청년들이 뛰어들 수 있어야 하는데 이준석 전 최고뿐만이 아니라 김웅이라는 초선 의원 그리고 김은혜라는 초선 의원도 당대표 후보군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방송만 5개 하셨다고. 오늘은 몇 개 하셨습니까? 네, 3개. 3개. 네. 끝나고 1개 더 있고. 예, 4개. 네. 방송이 많으십니다. 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요?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잘하겠습니다. 예.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만한 평론이 아니고 오창석 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평론을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이동의 촉 주제는 뭡니까? 네,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을 잠깐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15일입니다. 681명 그리고 16일에 610명, 619명, 528명 다시 654명에서 646명 다시 5월 21일 현재 561명으로 살짝 줄어들긴 했었는데요. 일단은 현재 이 수도권에 걸려있는 단계를 유지하고 3주간 더 연장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아직까지 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을 상정도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일단 첫 번째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손실 보상하겠다고 한 것은 여야가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죠. 이거에 대해서는. 네. 다만 오늘 민생법안이 100건 가까이 통과됐는데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아쉽고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자영업자 아닙니까? 네. 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 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진자 수, 사망자 수 현저히 떨어집니다. 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굉장히 희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국민들 희생 중에 가장 큰 희생은 바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었는데 그네들이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네들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손해가 지금 막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지금 우리가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뭐 탑10 안에 들었잖아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무디스나 뭐 세계 평가기관에서도 신뢰도도 높여지고 있고 또 경제 성장률도 OECD 국가 중에서 상위치에 랭크돼 있는데 그렇게 높은 것들을 지표들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방역을 국민들이 잘 따라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뭔가 보상을 해줘야죠. 근데 계속해서 이 정부의 고관지기가 돈이 없다고 자꾸 하니까. 그러면 국민은 계속 빚을 지고 있는데 정부만 빚 없이 잘 나가고 박수 받고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손실보상법이 금방 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만 지금 상정도 안 됐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걸릴 거고요. 네.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소급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선거 전에는 뭐 민주당에서 소급 적용이 안 된다 했다가 바로 직전에는 가능하다고 했다가 네. 또 야당도 문제 없다고 했단 말이죠. 다만 소급 적용을 그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만일 손실보상법이 통과됐다고 합시다. 6월 달에. 자 그럼 6월 달부터 몇 개월 전까지를 소급 적용시킬 것인가. 한 달 전? 2달 전? 석 달 전? 작년? 재작년? 왜냐하면 재작년부터 사실은 코로나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뭐 개월 재정이라는 수가 게 있죠. 그렇죠. 네. 재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지리한 논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논의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자영업자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폐업한 분들은 손실보상 적용해줘야 되냐? 6개월 전에 폐업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쉽게 결정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당사자인 소상공인들과 또 전문가들과 정당인들이 다들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아직 전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네. 이게 큰 문제인 것이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급 적용을 석 달 전에 하느냐 뭐 5개월 전에 하느냐 6개월 전에 하느냐 그런 논쟁이 분명히 펼쳐질 것이고 재정경제부는 또 반대할 텐데 그렇죠.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늘 현행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사실상 이 단계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6개월 이상 지속된 거죠. 네. 국민들이 굉장한 피로감에 지금 빠져 있어요. 피로감에 빠져 있고 소상공인들은 3주마다 혹은 2주마다 한 번씩 희망 고문을 당하고 또 이렇게 연장되면 또 좌절하고 3주 뒤에 희망했다가 또 좌절하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것도 우리가 지금 4월 달부터 제가 지금 통계를 보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4월 21일 날 735명이었었거든요. 네. 이게 근데 계속 700명, 600명, 500명, 400명, 700명, 500명, 400명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로 유지가 지금 되고 있어요. 5월 19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런 상태고 지금 백신을 서서히 많이 맞아가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다면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5인 이상 집합금지. 네. 이거 3단계 조치에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단계에도 없는 거를 급하게 갖고 와가지고 벌써 몇 개월째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뭐 한 7인 정도로 풀어준다든가. 조금 더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게. 그럼요. 네. 게다가 10시로 묶어놨는데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저도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분들한테 100만 원 지원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영업시간 1시간만 늘려주면 그걸로 자기들은 행복해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을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왜 생각을 못 할까. 예를 들어서 5인 이상 금지를 7 이상 금지로 늘리고 10시를 11시로 했다고 했을 때 지금 확진자가 500명 되던 게 1000명씩 이렇게 늘어날까요? 그렇게 되긴 쉽지 않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미 7, 8인들이 모일 수 있는 딱 한 그룹이 이제 가족이죠. 예. 그래서 저도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다녀야 한대요. 그래서 이제 7인 이상 이제 앉기도 하는데, 근데 보통 요즘에 대가족 사회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2가족씩, 2명씩, 3가족이 이제 모여서 가족 증명서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회식을 하거나 카페 등을 출입을 하는데, 이러면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집에 살지 않는 이상 다른 가족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터줄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업장이 10시 금지. 그런데 각 업장마다 다 형태가 다르고 특성이 다르니까 노래방이 다르고 주점이 다르고 식당이 다르고 호프집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탁구장이 다르고. 근데 네. 지금은 다 10시로 묶어놨거든요. 그거를 각 업종에 맞게끔 시간을 좀 늘리고 줄이고 하는 방법.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거 아닌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손실보상법이 통과도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자는 거죠. 그러다가 대통령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 뭐 국민들한테 뭐 지원금, 격려금 이거 한번 생각해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 위로금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1월에 집단 면역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그때 가서 전 국민 뭐 재난지원금이든 격려금이든 이름은 상관없죠. 그걸 좀 많이 줘서 그거를 현금 형태가 아니고 네. 뭐 파우치 형태나 카드 형태로 줘서 지난번에 이제 카드로 지급됐었죠. 예, 지난 1차 때처럼 3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좀 숨을 틀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언제까지 이렇게 소상공인의 희생위의 방역을 성공했다고 정부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예전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얘기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이제 만약에 국민들에게 나눠줬을 경우에 소비 효과가 약 1.8배 정도 나온다고 했거든요. 아니, 지금 통계적으로는 다 잡힌 거 아니에요?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 지급하면 뭐 18만 원 정도 쓴다는 거죠. 2차, 3차 때 혹은 4차 재난지원금까지 2, 3차 때 그것보다는 1차 때가 훨씬 더 많이 소비를 했고 그렇죠. 카드 소비율도 전분기보다 더 늘었고 소상공인들도 따로 주지 말고 전 국민이 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걸 안 들은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뭐 선거 패배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향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짧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나마 유의미한 법안이 이제 곧 입법될 수 있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폐업하고 나가도 임대차 계약 때문에 계속해서 보증금이나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폐업하고 나면 폐업 신고 후에 3달 후부터는 임대료를 안 내도 되는 법을 정부가 좀 입법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이거는 그나마 좀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조금이나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의 강병원 최고위원이 올해 지금 다가오는 추석을 제외하고 나서는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까지 모두 주말과 겹쳐서 대체 공휴일을 도입하자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껴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연말이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목표대로 11월에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게 된다면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5인 이상 뭐 10시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대체 공휴일로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 충분히 이거는 정치권에서 민생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 뭐 이거 가지고 정치권에 싸울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누구 또 어떤 정당의 아이디어든 적극적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12주기 추모 행사가 이제 곧 열리게 됩니다. 2009년 5월 29일 서거했는데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이제 오늘 일요일 김해 봉화마을로 이제 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내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유의미한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이제 참석할 것 같은데 각자 이 행사에 참석을 해서 어떤 걸 얘기하고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다들 이제 선거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친문들과의 접점이 나에게 있다. 뭐 네. 적장자다. 뭐 이런 것을 어필하고 싶겠죠. 그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전 대표도 그렇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최근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딴 거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친노 친문이라고 대표되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분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또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정부의 첫 국무총리였다. 내가 친노 친문의 정신을 잇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다만 그동안 비주류로 불렸던 이재명 지사 같은 네.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꾸준히 봉화마을을 찾고 뭐 권양숙 여사 만나면서 스킨십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친노 친문을 향한 구애를 펼쳤는데 그동안은 그냥 비주류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1등으로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포럼에서도 민주당 의원들 한 40명이 참석했잖아요. 현역 의원 참석했죠. 그만큼 이제 이재명의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다. 그리고 내가 정권을 잡아도 친노 친문을 박해하지 않는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죠. 소외시키거나 배제시키지 않는다. 예,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입장으로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친노의 자장이라고 하는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들이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그리고 원조 노사모였다고 하는 명계남 또 문성근 씨 같은 네. 그런 분들도 이재명에 대해서 호의적이란 말이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지사한테 나쁜 분위기는 아니고 지난번 봉화마을 예방에서 권양수 여사 만났을 때 이 지사가 상당히 오랜 시간 권양수 여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지사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거든요. 네. 나는 친노 친문과 대립 관계가 아니다. 그런 모습을 아마 보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아마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죠. 원내대표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고 주호영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로 향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일에는 모두 광주로 가서 또는 광주로 가지 않더라도 광주에 관련된 메시지를 냈었는데 이제 다시 대구로 간다는 것은 이제 다시 집도키를 지키러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주호영,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의원은 뭐 원래 지역구가 네. 대구고 이준석, 나경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구에서 계속 살 겁니다. 왜 그렇다고 보여집니까? 아무래도 그 전통적인 지지 첫밭이 네. 대구다 보니까 또 이준석 최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래 본 적이 대구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SNS에 얘기를 하면서 대구와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 룰이 7대 3이잖아요. 네. 70%가 당원, 30%가 여론조사인데 이 30%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이준석이 앞서가지 않습니까? 네. 1, 2등이에요. 네. 문제는 70%를 차지하고 있는 당심입니다. 네. 이 당심인데 당심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70%의 당원 중 대다수가 영남을 적을 두고 있어요. TK죠. 네. 예, 영남 출신의 연령층이 좀 높은 분들입니다. 네. 예, 책임 당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구는 서울이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이죠. 뭐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원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어쨌든 날 찍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 그 70%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대구 가서 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나경원, 이준석이 다 대구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준석 전 최고 자신의 SNS에
원래는 컴퓨터와 싸우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과 싸우게 했다. 그 사람이 그분인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이 그럼 누구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TV 프로그램 나와서 맞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결국 이 부분도 전통적인 지지층 그러니까 70%의 당심을 잡기 위한 노력으로 보면 될까요? 정치에 뭐 영원한 친구가 어디 있고 영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유리하면 다 갖다 쓰는 거지. 뭐 이전 최고도 뭐 그런 입장인 거고요. 지금 뭐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도 네. 예전에 대구 수성구 출마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같이 나란히 사진 찍은 것을 자기 건물에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출마하는 사무실 건물에다가 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네. 민주당 지지자들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는 그 일본 정치계에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뭡니까?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일본 정치 얘기였군요. 예, 일본의 정치계에 있는 속담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선거는 이겨야 됩니다. 선거 이겨야 나의 내일이 있는 거지. 네. 선거에 패배하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 올해 초부터 이제 오세훈 시장과 함께 캠프를 꾸렸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 당대표 선거할 때도 30%의 민심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70%의 당심에서 패배해서 황교안 대표가 그럼요. 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 얘기가 오고 가고 있지만 윤석열 지지 포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공정과 상식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독립선언에서 착안한 발기인 33명 그리고 각 분과 전공 지역별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사회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또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전문가 그룹 이름이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인데 이제 법대 교수고요. 김종욱 전 한국체대 총장, 박상진 국악학원 이사장, 황희만 전 MBC 부사장인데 사실 이름이 조금 생소하고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관심이 있겠어요. 진중권 전 교수가 제일 유명한 네.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것은 윤석열 지지그룹이 탄생했다는 그 자체인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제는 등장할 때가 되지 않았냐. 자명을 끝내고.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보수 언론에서 주장했던 5월 출마설은 이제 물 건너갔다. 벌써 5월 20일인데 언제 출마선을 합니까? 그렇죠. 출마 선언한 날짜도 굉장히 유미한데 5월 말에는 그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면 오창석 평론가는 언제 등판할 것 같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저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본인의 결심도 중요하겠지만 뭐 서울중앙지검에 걸려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되어 있었던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와 좀 연결이 될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상수가 있고 남아있고 보통 정치권에서 여름에 이슈 띄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예. 보통 7, 8월에 띄워서 추석 밥상머리에 올리는 것이 정치권의 그동안의 이제 로직이었는데 만약에 5월 말까지 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또 시간이 1, 2개월이 훅 지나가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예. 그래서 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점쟁이 같이 몇 월인 것인지를 지목해야 되는 겁니까? 그 평론가라면 그렇게 해야죠. 저는 조심스럽게 예. 8월로 예상하겠습니다. 그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8월이면? 그렇게 이제 6월, 7월에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어디 돌아다닐 때마다 공부하고 있다 이 예. 얘기였는데 그럼 1, 2개월 더 공부하면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이 갖춰지는 것이냐? 예.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좀 더 의외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 6월 말에 네. 민주당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을 하려면 그 전에 공식 출마 선언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네. 그러면 6월 중순부터 차례대로 누가 먼저 스타트하고 누가 맨 마지막을 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6월 중순부터 아마 더 빠르면 초일 수도 있겠죠.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연속으로 출마 선언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만일 6월 달에 윤 전 총장이 등판하지 않는다면 7월 아니면 오창석 씨 말처럼 8월로 넘어가거든요. 네. 늦어요. 상당히 늦습니다. 맞불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6월을 초에는 해야 됩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는 이 지사가 출마 선언하기 전에 해놓는 먼저.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음. 그래야
이 지사의 출마의 시너지 효과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재명 지사가 아마 굉장히 큰 퍼포먼스로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요. 지난 대통령 경선 때는 자신이 소년공으로 일했던 공장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죠, 본인한테. 이번엔 아마 더 큰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이재명 지지율은 뛰어올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잡으려면 그걸 김 빼기 하려면 이재명 지사 전에 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등판을 일단 해놓고 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출마 선언은 뭐 7월에 한다 8월에 하더라도 일단 내가 정치를 합니다라고 국민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이제 이 지사 출마 선언 전인 6월 달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많이 안 하면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평론을 다른 방송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예. 다음 라디오 방송에서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그건 오창석 씨가 한 얘기가 됩니다. 6월 초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그것과도 좀 연동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서 결정을 할 텐데 너무 시간을 끌고 눈치를 보면 간 본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가 간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동영 추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초가이드 오창석 씨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화이팅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밀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국민의힘 중진 당권 주자 중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당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예, 네. 재보궐 선거 전에 한번 연결하고 오랜만인데 네, 예, 오래간만입니다. 당권 네. 도전에 나선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뭐 내년 정권 교체 모든 국민들의 열망이다. 저는 예. 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권 교체를 만들기 위해서 적임자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예. 뭐 아시다시피 우리 당이 부족한 점은 더 많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예, 그런 쇄신, 한쪽으로는 쇄신, 또 그러면서 우리 야권의 모든 후보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가는 그런 통합, 이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쇄신과 통합의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예. 현실적인 문제 좀 먼저 여쭤보죠. 지금 국민의힘 룰이 7대 3인데 이 30에 네네. 대해서는 뭐 이준석 전 최고가 1위를 하기도 하고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이 당심 70%를 어떻게 잡겠느냐. 근데 국민의힘 당원 대부분이 아마 영남 출신으로 제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마음을 어떻게 잡으실지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영남 출신 후보들이 유리한 것 아니냐 예. 이런 말씀들도 하시죠. 예. 근데 저는 뭐 영남 출신 당원과 비영남 출신 당원이 크게 마음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결국 이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누가 적임자이신가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영남 출신 당원들을 위해서 더 다른 뭐 공약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뭐 더 많은 당원들을 좀 만나기 위해서는 영남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유세를 다니는 것도 여러 가지 접촉을 늘려가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럼 당원들이 아무래도 정치 고관여층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 출신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영남 예. 출신 후보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뭐 영남, 비영남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쇄신을 강조하셨던데 대선 승리를 위해서 네. 그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민주당한테 실망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려졌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그러면 대안이 될 것이냐 그것도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많단 말이죠. 어떻게 쇄신할 생각이세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쇄신에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요. 저는 뭐 이제 어제는 스마트와 스피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핵심은 쇄신 그러니까 이 정권 교체를 했는데 교체한 정당이 정말 믿을만해, 유능해 이거에 대해서
믿음이 가야지 표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떠난 이유가 무능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뭐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각종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잘할 줄 알았는데 무능했다. 무능과 또한 키워드는 위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유능한 정당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유능한 정당으로 바꾸는 쇄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유능한 정당이 아까 이제 통합을 후보에 대한 통합만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능한 정당이 좀 더 많은 세대도 아우르고 좀 더 많은 지역도 아우르고 좀 더 많은 가치도 아우르는 그런 통합적인 모습의 정당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민주당과는 다르게 역동적이다. 뭐 흥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네. 그 원인이 초선의 돌풍, 원의 젊은 정치인의 돌풍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원외 정치인을 비롯해서 초선 의원들이 대거 이제 당대표에 도전한다는 것이 이제 역동성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컷오프가 있지 않습니까? 5명 정도 컷오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나경원, 이준석, 김웅. 근데 이 3명이 공교롭게도 다 지역 기반인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영남이고, 그러면 3명이 수도권에서 표를 갈라먹고 영남 후보가 표를 독식하면 주호영 후보가 손쉽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글쎄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들께서 그렇게 지역에 근거해서 표를 주시고 안 주시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선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정말 전략적 판단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혹시 수도권 3명 후보가 후보 단일화 이야기는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봤는데. 글쎄 선거 때가 되고 경선 때만 되면 맨날 단일화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사실 뭐 별로 단일화 같은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정치가 이벤트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까도 흥행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당대회를 지켜봐 주시고 뭐 이런 점이 중요하죠. 전당대회를 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으시면은 문제가 있는데 이 흥행을 위한 단일화 같은 것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경선이라는 것이 뭐 흥행도 되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좋은 후보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이번 당대표는 뭐 단순히 뭐 얼굴만 비추는 당대표가 아니라 꾸준히 일을 다 해야 되는 당대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미나 놀이처럼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초선으로 당대표 도전하는 또 한 명의 후보입니다. 김은혜 의원이 나 전 의원을 뭐 공격했다라고 할까요? 뭐 실패한 리더십이다 뭐 이런 얘기 했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일일이 다 대답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제 낙선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 얘기신가요? 제가 아마 원내대표로 당을 이끌면서 뭐 총선 등등 실패하지 않았냐 그 얘기 같던데요. 제가 원내대표를 그만두고 나서 총선을 했습니다. 5개월 후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자꾸 총선 실패하고 원내대표를 제가 총선 때 지도부라고 자꾸 연관시키시는데 제가 이제 그거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 낙선 이야기 가끔 하시던데 넘어져 봐야지 일어난다고 또 실패해본 그 경험이 또 성공의 중요한 걸음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제가 뭐 의원님이랑 뭐 인터뷰도 해보고 요즘에 TV 나오는 것들 뭐 토론하는 거 보니까 지난 원내대표 시절과는 다르게 재보궐 준비하고 거치면서 중진 의원한테 이런 말씀 드리니까 죄송하긴 합니다만 상당히 더 성숙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혹시 재보궐 준비하고 거치면서 스스로도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는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굉장히 높았고요. 그렇죠.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 문재인 정권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잘 보였었거든요.
대북 문제라든지 또는 뭐 조국 사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이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라든지 위선이 보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견제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게 되고 또 공감하시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게 되고 이런 시대 상황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역할이 달라지는 예. 부분이 있겠죠. 예, 저는 정답 어쨌든 판단이, 뭐 예.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예, 칭찬이었습니다. 뭐 예. 또 이렇게 또 실패를 해보고 또 그 실패가 어떤 이유에서였든지 간에 결국은 그 실패 속에서 또 더 커가는 예. 거는 맞는 일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없으면 발전이 예,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 예. 리더의 자질 중에 하나가 또 정부적 판단, 전략적 사고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자, 네. 유력 주자이시니까 만일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윤석열 전 총장 문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서실 겁니까? 어떻게 보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밖에 있는 후보들은 다 모셔오겠다. 예. 그래서 뭐 윤석열 전 총장도 만나보고 안수 대표도 만나보고 다 만나볼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정말 뭐 애걸복걸을 하는 그런 영입이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은 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튼튼하고 좋은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또 먼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이것도 절차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 절차에 따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당내에 반발이 조금 있는 것 같던데요? 이 문제도 이 복당의 문제도 결국은 이 대선 승리로 가는 그런 길 속에서 잘 조율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대표로 출마하셨습니다만 당내 현안 뭐 하나 여쭤보죠. 지금 네. 김기현 당대표 권한 대행이 원내대표 선출되고 나서 뭐 대통령 만나자 그랬 것도 안 만난다 그러고 그러면서 조금 강성 일변도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던데 혹시 그런 비판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뭐 최근에 보면 문재인 정권의 장관 임명 같은 것도 최근에 사실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대로 다 임명을 강행하시려고 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그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굉장히 실망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실망이 크고 또 사실 지금 재보궐선거 끝난 이후에 이 김기현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선 다음에 이 민주당에서 사실 좀 새롭게 법사위원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정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모든 문제가 여야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게 강성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그 당대표가 되면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만나보겠다고 하셨는데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고요. 또 뭐 반문연대라고 할까요? 뭐 반민주당 연대라고 할까요?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빅텐트를 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의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도 꼭 언제가 중요하다, 뭐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대선 승리까지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예. 그거는 물론 우리가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당 대표 당선 이후에 뭐 바로 시작은 하겠지만 예. 이걸 너무 속도에 대해서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아까 빅텐트였습니다. 예, 빅텐트였죠. 예. 예. 지금 이제 반문연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뭐 그 자체가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가치 지향을 보여주는 연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빅텐트에 대해서는 저는 큰 차원에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지금 예. 이 문재인 정권은 종식시켜달라는 그런 국민의 바람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빅텐트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반문연대로 그쳐서는 안 된다. 결국 반문의 핵심은
상식의 회복, 정의의 회복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 짧게 듣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의 쇄신에도 필요하고 우리 당이 모든 야권 후보를 통합해서 좋은 후보를 내는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퇴근길에 만나는 사이언스 한 주간의 과학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퇴근길 과학 감성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예, 지난주 첫 방송 하셨고 오늘이 두 번째인데 예. 지난 방송 어땠습니까? 네, 뭐 주변에서는 너무 짧아서 너무 빨리 지나갔다. 예. 예, 근데 우리 진행하시는 분이 굉장히 젊어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궤도가 준비한 과학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 요새 좀 핫한 암호화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혹시 암호화폐에 투자하십니까? 아니요. 예. 예,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예. 예,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나갔고, 네, 조금 비싸졌을 때도 그때도 굉장히 적었었죠. 예. 그런데도 방송을 제가 2번이나 했었고, 하지만 사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요. 저도 뭐 살까 말까 이렇게 한 2, 3년 전에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안 하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 들긴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요즘 암호화폐가 핫하기 때문에 네. 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일단은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과연 이걸 화폐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부터 사실은 의문이긴 해요. 맞아요. 네. 이게 뭐 화폐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일종의 안정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처음에 개발하신 분, 결국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을 만드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사태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변동성이 크면 화폐라고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끼리 약속인데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치가 뭐 100% 뛰었다가 200% 폭락했다가 맞아요. 이렇게 되게 화폐라고 말할 수는 어려울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지금 뭐 코인 시장이 핫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도 네. 있는 네, 것이고 네. 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불안하게 돌아가는 것조차도 저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아닌가. 그 암호화폐 기술적 이야기하면 항상 블록체인이 따라오던데요. 그렇죠. 저는 좀 뭐 과학이랑 담을 쌓고 산 사람이어서 네. 모른지 모르겠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도대체 예. 뭔지. 저 오늘 좀 이해를 시켜드릴 건데 예. 일단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서 예. 제가 3부작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좀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할 이야기 뭡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 가상화폐라는 이야기로 처음 떴어요. 예. 근데 가상화폐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게. 예. 이게 가상화폐랑 암호화폐 둘 다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형태로 활용이 되지만 예. 실존하진 않는 통화죠. 예. 네, 과거 혹시 도토리 구매해 보셨나요? 싸이월드. 예, 싸이월드 도토리. 그게 이제 원조 가상화폐였고 최근까지 쓰이는 건 이제 뭐 아프리카 TV 같은 곳에 이제 별풍선 같은 것들. 예. 이게 가격이 정해지고 처음 부여된 가격이 계속 가치가 절대적으로 유지가 되죠. 네, 근데 암호화폐는 하루에도 계속 가치가 바뀝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발행 주체 때문에 그런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계속 발행을 하면서 이윤을 남기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또 잘 팔린다고 가격 올릴 수는 없는 게 우리가 뭐 식권 같은 거 금방 올리면은 또 구내식당 사람이 이용자 확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가상화폐로 구매 가능한 서비스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만들어서 아하. 더 비싸게 파는 형태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암호화폐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기도 한데 발행 주체가 필요에 따라 만들어내는 게 좀 불가능합니다. 예. 네, 그리고 발행될 총량이 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발행해두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채굴이라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좀 가고 있죠. 가상화폐하고 암호화폐 차이점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 상품권 같은 건 가상화폐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렇죠? 근데 예. 상품권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되게 안정이 돼서 예. 거의 실물 화폐급이 됐죠. 예.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호화폐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게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입니까? 네. 이게 뭐
그 제가 얼핏 주워 듣기든 일본인이 뭐 만들었다니. 그게 예. 일본의 이름을 쓰는 익명의 프로그래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혀 예. 누군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몰라요? 있고요. 예. 예, 뭐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일단은 이게 역사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예. 핵심만 짚어드리면 일단 2008년 10월에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이걸 기반의 논문을 하나 써요. 예. 네, 이게 9쪽짜리 논문인데 이 논문을 기반으로 이제 2009년 1월에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이 됩니다. 예. 근데 발행은 됐고 이 사토시라는 프로그래머가 기존 금융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관리 주체가 필요 없다 이거는 알아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 작동이 된다. 근데 만들어놨는데 비트코인이 실제로 화폐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던 어느 날 2010년 5월 예. 18일에 그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비트코인 보유자가 10,000비트코인을 줄 테니 라지 피자 2판을 내놔라. 실제로 한번 써본 거예요. 예. 물론 이걸 실제로 피자 2판을 이거 10,000비트를 산 건 아닌데 예. 중간에 영국에 있는 또 비트코인 사용자가 중개를 해서 예. 피자 2판 보내주고 10,000비트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지금 1비트에 막 5천만 원씩 하는데? 이 당시 10,000비트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그 피자 2판 가격은 4,4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피자 2판이 10,000비트였고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우리 패널 중에 한 분이죠. 예. 박지훈 변호사라고. 예. 박지훈 변호사가 그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이제 변호인 의뢰비를 이제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변호인 비용을. 예. 그 의뢰하는 분이 비트코인을 주겠다. 오. 안 받았답니다. 아. 현금으로 달라고. 아쉽네요. 아쉽죠? 예. 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러면 10,000비트로 피자 한 판을 샀다. 피자 2판을 사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상황처럼 비트코인이 시장성, 일종의 상용화가 된 거죠. 됐다. 예, 그래서 뭐 누구는 커피 마신 적도 있다고 하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 했었죠. 예. 예. 지금은 뭐 말을 뒤집었습니다만은. 네, 이게 근데 뭐 사실은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거고 이걸 처음 만든 사토시 같은 경우도 이제 원하던 바가 있었을 텐데 그대로 작동이 잘 안 됐고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는 너무 오래전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거래에 쓰기에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예. 이게 시스템을 보시면은 이제 블록체인 설명을 드릴 텐데 예. 들으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예. 왜 오래 걸릴지. 그러니까 예. 우리가 실물 화폐는 동전이든 지폐든 내 손에 쥐어지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고. 그렇죠.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제 이 온라인 피자를 어떻게 샀어요?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다음에 누군가 그걸 받은 다음에 본인의 돈으로 피자를 시켜서 보내줬죠. 중개를 했죠. 일종의 예. 최초의 거래는. 예. 예. 그 비트코인 통장으로 써주는 건 아닐 테고. 다른 전자지갑. 전자지갑으로. 예. 이 보관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한데. 근데 그 블록체인 얘기하기 전에 네. 이 개발자가 이 비트코인을 개발해서 네. 뭐 숨겨놨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채굴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숨겨놓은 게 아니라 예. 채굴이라는 것 자체가 예. 결국 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들어가서 본인이 이거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 주는 대가로 받는 게 바로 비트코인인 거고. 일단 블록체인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예를 들어 우리 진행자님께서 제가 진행자님께 5만 원을 빌려주잖아요. 예. 현금 꺼내주면은 나중에 저한테 갚습니까? 갚아야죠. 근데 안 갚아도 되죠. 예, 안 갚아도 아무도 되죠. 모르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예. 제가 카톡을 보냅니다. 예. 5만 원 빌려드렸습니다, 형님. 이렇게 보내요. 예. 그러면 만약에 굉장히 유능한 해커세요. 예. 그래서 제 핸드폰을 들어와서 카톡을 지워. 본인 카톡 지워. 증거를 어떻게 없애요. 되죠? 예.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결국 또 안 갚아도 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머리를 썼어요. 예. 어디에 보내면 단톡방에 보냅니다. 예. 50명이 있는 단톡방에 제가 5만 원을 제가 진행자님께 예. 빌렸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뭐. 유능한 해커라서 50개 핸드폰을 다 해킹해가지고 다 지우면 되죠. 근데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전 국민 한 5천만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이다. 여기에 제가 돈을 빌려드린 걸 기록을 하면은 이거를 다 지우는 거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예. 거죠. 네, 이게 바로 블록체인 원리입니다. 내가 어떠한 얘를 보낼 때
은행이라는 중앙을 통해서 예. 이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 5만 원을 빌렸습니다라는 거. 예. 기록이 남겠죠. 예. 근데 은행이 사라지면 이건 증거가 없어져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거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고 장부를 갖고 있고 제가 거래할 때마다 그게 갱신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사람의 기록을 다 위조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다. 네, 그래서 이제 중앙이 필요 없고 위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위조가 불가능하니까 네. 이거를 다른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블록체인이라는 게 활용도가 이제 높은데 비트코인이라는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어떻게 보면 그 화폐로서의 기능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너무 암호화폐에만 초점을 맞춘 거고 이 카톡방에 들어온다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이 사실 들어와야지. 예를 들어 10명만인 단톡방은 신뢰도가 낮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중앙이 없기 때문에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만든 게 암호화폐입니다. 그럼 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예인데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투표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인건비 들어가고 뭐 실제로 종이 다 접어서 넣고 동시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만약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조작의 위험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조작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 버튼 하나로 조작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걸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블록체인을 하면 이용하면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로 다 들어와서 누가 뭘 투표했는지가 전 국민에게 기록이 나와요. 10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갈 만큼 유능한 해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100개의 잘못세를 걸어놓으면 뭐 해커가 100개를 뚫을 수 있어요. 근데 확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00개의 금고를 100명이 나눠 가지면 못 뚫는 거죠. 지금 우리 밖에서 제작진이 웃고 있는데 뭐 알았어요? 블록체인 기술? 몰랐잖아. 예. 저 우리 PD 과학고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그래도 몰랐으면서 말이죠. 지금 이해가 잘 되시지 않습니까? 확 됐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사실 저도 뭐 블록체인 얘기하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은 아예 언급을 안 하고 돈만 암호화폐만 남았다. 코인만 남았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주객이 전도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할 때 투자냐 투기냐를 어떻게 구분하죠? 보통 투자하면은 이 사람은 주식에 대한 세계 정세나 흐름이나 돈의 흐름을 보고서 하잖아요. 예. 근데 투기는 그런 거 없이 오직 결과만을 봅니다. 예. 이 말은 뇌가 멈춰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거를 투기적으로 접근해서 그렇지. 이거를 투자 형태로 보려면 결국 우리가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계의 이 블록체인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장난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사람들 따라서 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고 그 노벨 평화상 후보 중에 레온 로우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나 경제를 넘어서 정부의 역할과 유형까지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게 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어쨌거나 변화의 흐름은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결국 이런 이야기를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채굴은 뭐예요, 그러면? 채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이 중앙이 없습니다. 신뢰도를 확인해주고 검증해줄 중앙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참여한 개인들이 전부 이거를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거죠. 이걸 확인하는 조건으로 이들이 이제 채굴을 한다. 받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이걸 채굴이라고 하고 이 채굴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 보상인 거죠. 이 채굴을 해서 암호화폐를 얻는 것 자체가 보상이고 참여하는 행위를 채굴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궤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그러면 사라지거나 이러진 않겠네요. 근데 이거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블록체인은 기술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거고 하지만 지금 보상체계가 시장의 논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나눠주는 건데 이거를 뛰어넘는 뭔가 새로운 보상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직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거대한 흐름으로는 아마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은 분명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이 코인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원리를 알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도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본인이 애써 힘들게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원리 개념 자세히 알고 또 투자의 성공이든 실패든 본인 책임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과학감성 암호화폐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를 오늘의 뉴스를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키워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3박 5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미국 하원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하원 지도부의 간담회에 앞서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함께한 간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은 연대와 협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대한민국이 경제, 문화, 이 방역에서 발전된 나라가 된 건 민주주의의 힘이고 그 민주주의 바탕에 있는 국가는 한미동맹이 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펠로시 하원 의장도 한미뿐 아니라 남북 간에도 국민의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눈에 띄었던 게 미국 하원 지도부의 간담회에 이 한국계 하원 의원 4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민주당 소속의 앤디 김 하원 의원과 민주당 소속의 메릴린 스트릴랜드 의원, 공화당의 미셸 박스틸 의원하고 또 영김 공화당 의원이 참석을 해서요.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예. 특히 앤디 김 의원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50년 전에 가난한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이게 하원 의원이 돼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니까 매우 감격스럽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중요한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갈까요? 네, 우선 제일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바로 백신 문제겠죠. 그러니까 크게 3가지 이 방안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백신 지원, 그리고 백신 스와프, 백신 허브로 우리 이제 국내 지역이 백신 허브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겠는데 이 중에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공동성명에 담길지는 봐야겠습니다. 다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지원은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고 백신 스와프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이제 백신을 받아서 빌렸다가 나중에 갚아주는 이런 거고요. 백신 허브는 우리 이제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그런 체계가 갖춰지는 거죠. 물론 이게 코로나19가 계속 변이가 생기면서 백신이 계속 필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백신 허브가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미 전에 한 발언이 있습니다.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를 삼겠다. 방미에 대한 목적의 한 부분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 간의 회담이라는 게 물론 만나서 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서를 작성해서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지만 사실 실무진이나 아니면 장관급이나 다 이게 조율이 돼요. 예. 내용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백신 허브, 글로벌 허브로 얘기했다는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국내에서는 좀 잘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백신을 계속 우리가 생산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해리스 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의 해외 지원 의지도 밝혔고 우리나라에 대한 백신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논의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번 공동성명에는 좀 우리 기대를 해봐도 좋을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외교로가 하는 게 주는 게 있으면 또 받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으니까. 네. 미국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을 건데요.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백신, 이 북한과의 관계 이런 거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투자,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 좀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예. 지금 미국이 제일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반도체 부분인데, 이 반도체 보릿고개라고 할 만큼 지금 너무나 반도체 구하기 어려워서 미국에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동안 반도체를 설계해서 외주를 맡겼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차원에서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우리가 반도체 배터리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대신 우리는 이제 백신을 얻고 그 주고받는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이번에 뭐 삼성, SK, LG, 뭐 현대차 등등 우리나라 4대 그룹 이 사장단들 뭐 이 총수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백신 반도체 배터리 부문 관련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20조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추가 증설을 준비 중이고 세부 인센티브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이 유력하다 이게 나오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뭐 이 한 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1,400억이 넘는 그 돈을 투입하는 투자 계획 이것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 전기차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 이것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GM과 오하이오주에 2조 7천억 규모의 LG의 투자금이 한 1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제2합작 공장을 설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배터리와 반도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더 추가적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 판문점 선을 존중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직 없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건 트럼프식도 아니고 오바마식도 아닌 실용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 논의가 되면서 공동성명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건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부정하지 않고 그 기초로 정책을 세웠다는 것. 또 최근 미국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북한에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바라는 게 이 국제적인 이 제재 해제나 완화일 텐데 미국이 현 상황에서 제재를 먼저 풀어주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미국 국내 여론도 봐야 하고 국제 여론도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새벽에 있을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먼저 추진하면서 보건, 의료, 문화 분야 남북 교류나 개별 관광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걸 통해서 북한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평가하고 강경한 여론을 누구트리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단계적 비핵화 해법도 논의도 하고 국제 제재 완화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직접적으로는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통해 좀 풀어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 인권 문제예요.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언급할 것인지, 그러니까 인권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렇게 조건 걸기식으로 나올지 아니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선에서 언급을 할지 이 어떤 수준이 될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북한을 크게 자극하지 않고 미국 여론도 우호적을 만들 수 있는 그 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4.27 판문점 선언 존중하는 내용이 이 성명에 담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무적인 상황이고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에 탑다운 방식보다는 바텀업 방식으로 좀 방식은 좀 달라지는 모양새지만은 바이든 행정부도 오바마 때의 그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좀 더 실용적으로 주고받기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이번 정상회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쿼드 참가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예상을 보면 쿼드에 들어와라. 이렇게까지 얘기 안 나올 거라고 예. 전망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쿼드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쿼드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까 반도체 배터리 말씀드리고 했지만은 중국 시장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미국과 우호 관계를 만들어서 잘 해나가야 되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을 크게 잃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쪽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쿼드 참여 이거 요청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도 쿼드 가입에는 거리를 두면서 쿼드와 사안별 협력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언론에서도 우리가 이 정상회담 통해서 어느 정도 쿼드나 대중국
견제 예. 관련해서 이런 한미일 그 동맹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될 것이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예. 우리 정부도 좀 조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유쾌한 세 사람의 세상 특별한 말잔치가 열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요일 밤 토론,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자, 박지희 아나운서는 지난주 한 주 쉬었는데 네. 송소미 아나운서가 대타를 했습니다. 네. 들어보셨어요? 들었습니다. 예.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제가 아주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예. 방송인은 함부로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오늘 무리해서 나왔습니다. 박지희 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돼서 네, 송소미 씨가 아쉽겠습니다. 네, 제가 더 건강해져서 앞으로 절대 예.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소미 씨가 한 주만 더 내가 했었어도 꽤 찰 수 있었는데 그 이동영 앵커는 언제 휴가 갑니까? 여름에 갑니다. 여름에 갑니까? 알겠습니다. 아, 대타 노리십니까? 진행? 당연하죠. 그러려고 나오는데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힘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여름에 한 주 빠졌을 때 네. 김용민 씨가 대타로 진행해 주실 거라고. 밀어주세요. 예. 자, 오늘의 주제는 뭐 어떤 것인지 박지희 아나운서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박지희 아나운서 가르쳐 주시죠.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요일 밤 토론에 제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주제 또 청취자들의 분노 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번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틈나는 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SNS 제보로 시작된 격리 장병의 군대 부실급식 논란이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달 16일에 국방부가 올린 해명 게시물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역효과까지 일으켰는데요. 이 격리 장병이 아닌 일반 장병들의 부실급식 제보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군대 식단에 대해서 부실하다 아니면 부실하지 않다. 두 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네, 네. 지난주 여성징병제에 이어서 네. 이번 주는 군대 식단 부실 여부. 국군 방송입니까 이게? 뭐 이렇게 주제가 항상 이쪽이에요. 아니, 매주 핫한 걸 고르다 보니까 네, 그래요. 지금 핫해요 이게. 알겠습니다. 핫한데 네. 그 사실은 뭐 지금 군대가 어떻게 밥을 먹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군대라는 게 좀 폐쇄적이니까.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20여 년 전을 생각해 보면 그때도 일식 3찬, 그러니까 일밥, 일국 3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 장병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익제보의 하나죠. 공익제보를 올려준 사진을 보니까 야 이게 과연 지금 21세기 군대를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충격적이었는데 박지희 씨 말대로 군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밥을 제공했다. 우리가 검수 받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라고 보내줬는데 그 밥도 부실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자랑이라고 올렸냐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 직장인들이 많이 일하는 사무실에는 건물마다 구내 식당이 있습니다. 있죠. 예. 일식 7찬은 기본적입니다. 일식 7찬. 네. 근데 이걸 보니까 국방부에서 제공한 사진을 보니까 밥, 김치, 계란말이, 식별이 불가능한 음식, 우유에다 김 정도인데 예. 찬수도 적은 데다가 예. 맛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이 논란의 시작은 코로나 때문에 주둔지에서 격리된 병사들의 부실한 도시락 아니었습니까? 예. 쌀밥, 닭볶음, 오이장아찌, 김치 이게 다였어요. 네. 올해 그 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가 8,790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끼 단가는 2,930원 꼴이에요. 예. 네. 이게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 급식 단가보다 떨어지는 수준인데 그래서 차라리 월급을 안 받을 테니 식사치를 높여달라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올 지경입니다.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20대 청년들이잖아요. 20대 초반에. 네. 한창 먹을 때잖아요. 네. 그리고 잘 먹어야 잘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중고등학생 그 급식 1일을 3,625원인데
방금 김용현 PD 말처럼 그거의 80%거든요. 2,930원. 네. 근데 3,625인 중고등학생들의 급식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잘 나와요. 네, 잘 나오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던 게 이 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업체 선정에 있어서 학생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줬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다 이제 다른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한 달 동안 식사를 제공을 받아보고 네. 가장 투표를 통해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업체가 이제 그 급식을 담당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군 장병들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부실 급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가 간편 뷔페식 조식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근데 이제 군대라는 그 군부대라는 특성상 가능한 건가 저는 이것도 궁금하긴 해요. 일단 조리병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뭐 70명 이하의 소규모 부대는 조리병 1명이거든요. 그렇지. 한 명이서 그 뷔페식으로는 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 저런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의 문제는 좀 심하다. 근데 이게 과연 오늘의 일만인가? 지금 제가 군대 식비로 구글에 검색을 해봤더니 다양한 얘기 나오는데 2013년 기사는 병사 한 끼 식비 2,144원, 중학생의 절반 불가. 2016년 기사는 교도소 밥보다 못한 군대밥 사진의 진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930원으로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급식이 나오는 것은 혹시 중간에서 누군가가 뭐 어떻게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떼어 먹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배급 과정에서의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인데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견해가 있어요. 해군 사관학교 출신의 김영수 예비역 소령인데 이분이 1991년에 소위로 임관해서 20년 동안 군에 있을 때 주로 이제 군수 분야에서 일했는데 이분 말씀은 군 급식 체계가 예산 편성, 그 다음에 메뉴 편성, 그리고 주식, 부식 조달, 그리고 배급, 취사, 배식, 식사, 잔반 처리 이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과거에는 실제로 그 부대 식당 관계자들이 식재료를 수시로 빼돌려 내다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김영수 소령이 그때마다 이걸 항의해서 바로 잡았는데 근데 이번 경우는 이런 어떤 그 조달 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배식의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과적 해프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곳에서 병사들의 제보 사진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불가능했을 일입니다만 지금은 병사들에게 휴대폰이 제공되다 보니까 그것을 찍어서 올렸는데 뭐 정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한 것들도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냥 햄 하나, 김 하나 이렇게만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한 게 아니냐 해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서 국방장관이 연일 고개를 숙였거든요. 북한보다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병사의 사기 문제 차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바꿔줘야 된다. 그 월급은 사실은 많이 개선됐잖아요. 제가 한 5년 전에 군대 갔는데 그때 제가 10,000원 받았거든요, 월급을. 근데 지금은 한 시급은 얼마입니까? 시급으로 따지면 100원 몰라요. 나누기를 얼마나 해야 돼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죠? 모르겠는데 지금은 막 60만 원 뭐 이렇게 받는다고 하니까 많이 인상이 되는데 또 앞으로 또 인상될 예정이고요. 근데 지금 뭐 군 장병들 우리 또 청년들의 불만과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군대 제대하면은 뭐 사회 뭐 참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주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거는 특혜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보상을 잘 해주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걸 우리가 이 청년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군대 부실급식 논란이 터진 거는 지금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제가 뭐 안 봐도 비디오인데 이 군 급식 논란이 일 때마다 정부는 이 논리로 돌파했습니다. 고기 급식량을 늘리겠다. 급식비를 올리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는데 이건 뭐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대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김영수 소령 얘기는 식당 운영을 군인들한테 맡기지 말고 미국처럼 민간 군사 전문업체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미군은 뭐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 같은 해외 전장에 전투 병력만 파견합니다. 보급 부대를 보내지 않아요. 대신에 식품 조달, 병사 식당 운영은 모두 업체에게 맡기는데 우리나라는 간부와 사병 모두 잡무에 시달리느라고
정작 나라 지키는 일, 국방력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미국은 이 점을 간파하고 이렇게 개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업체가 만약에 이렇게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부실한 식단을 운영한다, 뭐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퇴출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근데 또 이제 그 군 부식의 민영화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공공업체가 또 운영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뭐 방법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미군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꽤 오래전부터 인터넷에서는 미군들이 먹는 식사와 한국군들이 먹는 식사 비교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네. 우리 병사들이 자괴감을 많이 느꼈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 제 동생이 이제 카투사였습니다. 예. 그거 보니까 뭐 분기별로 한 번씩 가족들과 함께 그 부대에서 식사하는 뭐 이벤트가 있더군요. 어허. 제가 놀랐습니다. 예. 야, 이거 뭐 진짜 어떻게 이게 이 부대에 입대할 수는 없나 뭐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음식이 좋았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의견을 올려주고 계신데 곽경원님께서는 골프장 같은 거 만들지 말고 군 군 골프장. 장병들, 네, 군 장병들 잘 먹이고 월급이나 높여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사실 지금 그 미국 수준으로까지 올리는 거는 뭐 당장은 힘들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또 하나 참 이게 암담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 급식 제보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 내 사진 촬영으로 지금 제보가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 병사 휴대폰 사진 촬영 금지돼 있는데 왜 찍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네. 어떻게 보면 공익 제보라고 볼 그렇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또 뭐 군대에서 얘기를 하기에는 그러면 기밀 같은 게 노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진 촬영을 그냥 냅두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이건 말이죠. 네. 지금 논란이 된 것은 이 부실급식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보안 유출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벌어지지도 않은 보안 유출 문제를 걱정합니까? 휴대전화가 군인권 개선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 또 확인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있었던 나쁜 악습들, 구타라든가 가혹행위, 휴대폰이 보급되고는 싹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것이고 네. 군대의 악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색출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누가 그랬어 그거 이런 식으로. 그러다 실제로 보니까 그 배식판 그 배경에 파란 이불인가요? 예. 그 파란 이불이 누구 건지 색출하는 작업이 네, 있었다는 맞아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급식 예. 제보한 사진. 예. 그래서 그 군대의 악습이나 잘못된 관습이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지금도 여전한 것 같고요. 자, 문자로 또 의견을 좀 주셨는데 그걸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3782님께서 뒤돌아서면 배고플 나이에 훈련하느라 근력 소모도 심할 텐데 식사는 잘 챙겨줘야죠. 예. 7527님, 자, 한 분만 더 할게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예나 지금이나 군대는 변하지 않는군요. 악습의 악습. 예, 안타까운 의견 주셨습니다. 저는 뒤돌아서기도 전에 배고픕니다. 네, 정말 나이 50을 바라보는 우리 김용민 평론가도 예. 항상 배가 고프신데. 아니 청년 때는 먹으면서도 배고팠어요. 예. 지금 저기 세 자리입니까 몸무게가?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저 그래도 예. 세 자리였는데 어떻게든 군대 가려고 예. 두 자릿수로 만들었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왔고 그렇습니다. 다시 세 자리로. 그렇습니다. 네, 군대 갔다 오기 위해서 두 자릿수로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두 분은 이 병사들의 휴대폰 사진 촬영은 뭐 그 문제 제보를 위해서는 괜찮다. 두 분 다 같은 입장이신 건가요? 근데 이게 만일 아까 박지희 씨 이야기대로 뭐 훈령에 있는 것이고 그 보안에 문제가 되는 걸 찍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되겠죠. 그건 뭐 그거대로 처벌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익 제보의 효과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제보해서 군대 식단이 조금 좋게 환경이 바뀐다면 그건 오히려 칭찬할 일일 수도 있으니까. 다만 이게 사실은 앱을 깔아가지고 이런 사진을 훈련 시간이나 영내 생활할 때는 못 찍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찍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어쨌든 잘못된 거잖아 기술적으로. 그걸 좀 고쳐 나갈 필요가 앞으로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처음 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2014년 그 윤일병 사건 기억하시죠? 네. 선임병들의 극심한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인데 부대 내 공중전화가 있죠. 하지만 윤일병은 이 가해 병사들의 방해 때문에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거 군에서의 사망 사고 대개 어떻게 처리됩니까? 자살로 처리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의 가혹행위를 보호받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가혹행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 병사 휴대폰 사용 등 장병 인권 개선 사업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건데 벌써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실한 급식이 바로바로 고발이 되고 또 개선이 되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휴대폰이 없었을 때는 소원 수리함이라고 있었습니다. 박지신 잘 모르실 텐데 그 상자 같은 것을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다가 불만이 있는 것 혹은 군대 부조리 있는 것을 고발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음식이 부실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종이에 적어서 넣는다거나. 암흑의 그 그렇죠. 선임이 나를 괴롭힌다. 김용민 병장이 저를 구타합니다. 밤마다. 뭐 이렇게 해서 적어놓고. 그리고 김용민 병장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를 김용민 병장이 봐요. 그런데 네. 열쇠를 열어가지고. 그러니 또 맞지. 또 죄송한데 저 상병제 됩니다. 상병제니까. 예. 아,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사실 군대 문제 자체가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굉장히 빙산의 일각일 거거든요. 네.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번 주에만 나온 군대 관련 뉴스가 이 부실 급식뿐만이 아니라 이 사단장 온다고 잔디 심기를 병사들에게 시켰는데 아직도 그럽니까? 네,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밖에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격리 중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에 걸렸을 수도 있으니까 격리를 시키는데 격리 중인 병사들까지 마스크도 안 씌우고 데려다가 잔디를 심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방역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감염 예방의 목적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굉장히 이런 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땀차는 활동복, 비새는 베레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불량피복이 도마 위에 또 올라가지고 이런 여름 옷인데 땀이 흡수가 안 되는 그런 여름 활동복을 우리 군 장병들이 5년 동안이나 입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87억 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네요. 하고요. 그 전투화 있지 않습니까? 군들이 신는 네. 기본적으로 방수입니다. 물에 들어가도 이제 젖지 않게. 그냥 비만 와도 다 젖어요. 비만 와도 물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물을 흡수하는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박지희 얘기처럼 아직도 그런 게 남아 있다. 뭐 부실이 남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군대 내에서 별 스타라고 하면. 네. 말 그대로 별이에요. 신 아닙니까, 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사단장 떴다 그러면은 없는 잔디도 저 산에 가서 뽑아서 심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인 거죠. 사실 제가 제대하고 보니까 그 신 같은 별들 있잖아요. 네. 그 옆집 아저씨예요. 아니, 인간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나오면 동네 아저씨죠. 아무 상관이 없죠. 아니, 국방부의 국방보안 업무 훈령을 보게 되면은 병사 휴대폰 사용 지침이 있는데 일과 시간 후에 쓸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시간에 또 사진 촬영은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촬영이 가능한 이유는 이 병사들이 그 두 개를 가져오면은 이제 하나는 신고를 하고 하나는 신고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신고하지 않은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은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그 무단 반입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 284건. 2019년에. 그럼 적발과 처벌이 이루어지느냐? 있긴 하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영창제도가 없어졌어요. 강등 아니면 감봉인데 이게 일반 병사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휴가 단축 정도의 또 징계가 있는데 이걸로 과연 휴대전화 소지를 그 자제할지 이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 보안 사항인데 또 내부 규정상 찍지 못하게 돼 있는데 왜 찍어서 밖으로 내놨냐 이건데 군인들이 국방부 또 자기네 상관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국방 헬프콜 같은 신고 상담 채널이 있고 자기 부대의 간부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부조리라든가 부식의 어떤 부실함 등등을 간부들한테 고발하거나 국방 헬프콜에 신고를 하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얘기했을 때 고쳐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너 왜 신고했어? 너만 뭐 군 생활해? 왜 너만 불만이야? 다른 사람들 다 그냥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는 이 친구들이 이걸 찍어서 외부로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이건 자성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의 20대들은 공정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 부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용납하지 않아요. 부실한 급식은 사실 국가가 할 수 있는 대우가 아니다. 우리에 대한 대우가 아니다. 이렇게 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20대 군인들에게 그 호응되는 그런 공정 문화가 군내에 필요하고 그렇다면 휴대전화를 통한 제보는 보다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차라리 그 어떤 게시판이나 이런 데 올리는 게 아니라 군에 보고를 했을 경우 제보를 했을 경우 군이 즉각 출동해서
혹은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개선하는 이런 노력을 보여준다면은 뭐 휴대전화를 통한 그 군인들의 기밀 정보 외부 유출 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군의 특성이 폐쇄성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감추려고 합니다. 무조건. 그렇지. 쉬쉬하려고 그러고 또 뭐 아까 뭐 우리가 투스타 사단장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진급에 이런 일이 터지면은 네. 진급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무조건 신기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이제 좀 많이 오픈했으면 좋겠고요. 네. 관련해서 9362님께서 전직 영양사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비용이 새어나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젊은 병사들 잘 먹이길 적극 요청합니다. 이런 의견. 그래서 아까 김용민 PD가 얘기했던 그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네. 네. 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70명 이하의 소규모 부대는 취사병이 1명이거든요. 그럼 그 1명이 70명의 그 식단을 책임져야 되는데 만일 그 병사가 휴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서투른 분이 또 그러니까요. 투입이 돼서 아니면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중간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대체로 남겨주고 계신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군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걸 군투라고 한대요. 그래서 군투 형식의 미투가 이런 아니라 폭로. 군투.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군대판 고발 앱을 만들겠다는 국방부 방침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 이거 잘 안 될 것이다. 이거 앱 이름 눈 가리고 아웅으로 지어라.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거 보면 군대에 대한 이 국방부에 대한 그런 불신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를 지금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윤일병 사건도 얘기했습니다만 군대에서 사망했다 그러면 군대 내에서는 일단 이거 자살이다. 뭐 그런 몰고 간다는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문사라는 것이 그렇죠. 빈번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켜켜이 싸운 거예요. 군대 불신은. 이게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고 군대 내에서 자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 이동욱 님이 용민 씨 군에 신고하면은 그 사람 죽어요. 네, 이런 또 글을 남기셨는데. 색출부터 하게 되거든요. 참 이러니 휴대전화를 통해서 외부에 이 고발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군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바꿔야죠. 네, 이짜행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그럼 가서 음식 조리하는 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말도 하고 계시네요. 여러 가지 뭐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게 원가 3,000원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다. 급식을 제공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수십만 때문에. 대군이 그 한 끼를 먹는 건데. 네, 저는 사실 이 3,000원도 굉장히 작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0원 이상으로 올리자 하루를. 그러면 3,000원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생 급식쯤 되는 건데 그렇게 맞춰주면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민간업체에 맡기다 보면 또 경쟁이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은 그런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영양사까지 포함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꽃고무 토론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분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를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